오늘 진도가 6장 다 마치는 거였는데 목표가 이번 시간에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 단위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랜드의 어떤 조직 구조의 변화를 보면 챈들러의 이론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류를 합리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기능 단위 부서가 조직 내에 생겨서 분업을 하고, 분업을 하니까 효율성이 발생하고 생산량 늘어나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 청소년 의류 시장이 잘 되니까 처음에 이랜드가 대표적으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무주 공산이야. 거의 지금 뭐 독점화되다시피 초창기에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산업에서 시장에서 이익이 나면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걸 우리가 엔트리라 그래, 엔트리, 진입. 자, 요 하나만 더 써봅시다. 베리어 투 엔트리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야. 진입 장벽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진입 장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장이나 산업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도를 말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기가 쉬우면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이랜드 정도만 활약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그럼 진입 장벽이 낮으면 경쟁이 일어나요. 다시요. 처음에는 의류 자체가 없었어. 청소년 의류 시장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이랜드가 시장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PC방 요새 안 가실 텐데 뭐 코로나 탓도 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PC방이 막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PC방이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PC방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를 했겠지만 대부분 생산자잖아요. 의류 생산자니까 의류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의류 공급자라고요, 그죠? 생산자로서. 그래서 이걸 공급해가지고 주로 이 옷을 갖다가 시장이라든가, 그죠?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그래서 여기 유통이지, 유통. 유통 구매자들이죠. 구매자들을 통해서 판매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랜드에서 옷을 만들어서 일부는 직영으로 해서 팔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판매를 안 하고 생산해가지고 소비자하고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들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거래를 보면 우리 배운 걸로 하면 B2C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기보다는 유통 단계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도 옷 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다가 뭐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면 뭐 할인 마켓, 대형 할인 마켓에 판매할 수 있지. 이해돼요? 그 전에는 청소년들이 입을 만한 옷을 이랜드만 납품을 하니까 그냥 제값의 물건을 봤는데, 이랜드 말고 뭐 W랜드도 나오고, 예를 들면 S랜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V랜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청소년들이 입을 만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티셔츠 한 장을 옛날에 납품할 때는 5,000원에 납품하는데 경쟁자가 이제 4명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900원에. 얘는 4,800원에. 얘는 V랜드는 4,500원에. 그러면은 품질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 유통업체는 어떤 생산업자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가격을 가장 낮게 하는 4,500원에 납품하는 업체하고
거래를 맺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특히 이랜드 입장에서는 야 내가 시장 선도자인데 개척자인데 야 우리 거 판매 안 하고 V랜드 거만 사주네. 야, 우리 거 안 사주고 V랜드 거만 사주네. 큰일 났네. 원활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략 그 파이브 포스 프레임워크 배우면 뭐 공급자 위협이다, 구매자 위협이다 이야기 할 텐데 그 원리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판로가 점점 막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거 여기 하나 2001 아울렛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의류 판매 가지고 번 돈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의류고 여기 이제 유통업체라고 하면 2001 아울렛이라는 유통업체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이걸 갖다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수직적 통합. 수직적 통합이 뭐냐면 건설회사, 예를 들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때 필요한 원료들 있잖아요. 철근, 시멘트, 그 다음에 건축자재 이런 것들을 다 내부 계열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랜드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의류 생산하면서 유통 쪽까지 다 내부 계열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유통회사니까 2001 아울렛이 다른 경쟁자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의류 제품들을 자기네들의 유통업체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또 유통해서 사람들이 사면 이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랜드가 이제 의류만 하다가 유통사업 쪽에서 뛰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킴스클럽 있죠. 그것도 지금 이랜드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뉴코아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뉴코아. 가장 대표적인 매장이 저기 이제 고속터미널에 있었던 곳인데 이 뉴코아의 첫 글자를 따서 지금 이제 NC 백화점으로 바뀌었죠. 요것도 인수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까르푸도 인수를 해서 홈에버라는 거를 할인 매장을 우리가 가져요. 그랬다가 그게 다시 이제 홈플러스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사업이 처음에는 오류만 있다가 유통 부분까지도 생겼죠. 지금은 뭐 건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랜드 홈페이지 가보면 그 사업 영역을 이렇게 써놨어요. 의식주, 휴미락, 옷의 먹는 거. 먹는 거는 애슐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피자몰도 여길 걸걸요. 피자몰. 주는 뭐 이랜드 건설이고 슈는 호텔.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켄싱턴 호텔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놀이기구도 놀이동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돼서 사업부 조직, 계열사를 거느린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그 얘기가 지금 11페이지에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그죠? 공급업체라는 건 의류생산업체, 구매업체는 의류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사주는 구매업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설비나 유통업체를 계열화하는 수직적 통합.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전에. 그리고 여러 사업 단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비저널 스트럭처가 등장한다. 그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다각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걸 우리가 다각화라고 해요. 다각화. 그래서 뭐 호텔 사업까지도 그죠? 나갔다. 세 번째, 기업이 채택한 전략과 구조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 상관관계는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른바 스트럭처 팔로우스 스트래티지,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라는 명제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은 환경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바뀐다. 근데 그것은 조직의 전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2년도면은 환경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는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인데
챈들러의 기본 사고는 야 환경 변화가 있어. 그럴 때마다 조직은 구조를 바꿔야 돼. 뭐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얘기 자체가 외부 환경을 의식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랜드 사례는 챈들러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12페이지도 내용이 쉽진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톰슨이라는 분. 어떤 얘기가 있나, 톰슨. 자, 거기 첫 문장 보면 12페이지. 조직을 유기체로 인식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적 합리성, 오르거니제이셔널 레셔널리티, 기술적 합리성, 테크니컬 레셔널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직을 유기체로 인식해서 조직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을 중요시했다. 톰슨의 이론은 그에 져서 Organization in Action,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움직이는 조직, 행동하는 조직, 뭔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rganization in Action이라는 건 어떤 환경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어떤 조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톰슨의 이 Organization in Action은 제가 읽어본 페이퍼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영 관련된 얘기인데도 너무 비유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목 자체도 그러잖아요. Organization in Action. 그죠? 추론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조직을 유기체라는 말 봅시다. 유기체. 그리고 핵심어가 이제 조직적 합리성. 오르거니제이셔널, 그 다음에 테크니컬 레셔널리티, 조직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이 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시겠죠? 자, 유기체라는 말 한번 봅시다. 우리 유기체는 뭐냐면 생물 말해요. 살아있는 생물. 저도 유기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생존하려면 사람은 뭐 먹고 사는 것만 하지 않으니까 지렁이 한번 볼까? 지렁이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지렁이 이렇게 여기 이제 환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띠가 있고. 근데 지렁이를 보면 이제 간단해. 얘가 살아나려면 인풋해야 돼요. 흙 속에 있는 거 뭐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화기관을 이렇게 먹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몸통에 소화기관을 가서 뭔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배설물이 나오겠죠. 아웃풋.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 생존을 하려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로 씹고, 그죠? 그럼 이제 식도를 넘어가. 그러면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서 위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고 여기 이제 십이장을 거쳐. 그 다음에 뭐 간, 뭐 쓸개를 통해서 뭐 소화액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창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큰 창자를 가가지고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잖아요. 소변으로도 나오고. 여기 프로세스지. 그래서 유기체는 기본적으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어떤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유기체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하나의 어떤 체계다. 번역을 하면 시스템을 체계로 번역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톰슨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이론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스템 이론. 이렇게 하죠. 시스템 티어리. 시스템 이론은 뭐냐면은 어떤 전체 목적을, 그러니까 유기체가, 그죠? 유기체가 생존한다는 게 전체의 목적이라고 봅시다. 유기체가 어떤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성된 체계가
생존을 위해서, 그죠?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한다. 전체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체계. 이제 전체의 목적을 구성된 체계라는 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유기체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전체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소화기관이 이제 필요한데, 이 소화기관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하나의 개체는 이 머리가 필요하죠. 그죠? 응? 아니, 사람을 보면 이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소화를 위해서는 이 소화기관만 필요하지만 소화기관에 명령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서브 시스템이 항상 존재를 해요. 자, 지하철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봐요. 시스템 이해가 안 가면. 지하철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지하철을 보면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유기체인 저를 보면 제가 소화를 한다고 해서 소화기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손, 팔이 있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팔, 다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서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원이라는 어떤 유기체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체계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 제가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원 밖에 있는 건 다 외부 세계야. 그죠? 지금 제가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도 외부에서 공기를 내가 마시는 거지, 코로. 그 다음에 폐로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로 산소를 이동시키겠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이런 체계 이론을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조직에 적용을 해본 거야. 조직에. 이게 이 시스템 이론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193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인가 어떤 그 게르만 쪽 같아요. 이름이 루드윅 베르탈랑피라는 사람이 시스템 이론을, 생물학자예요. 생물과학자, 생화학자인데 자연과학에서 등장한 이론인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경영에 한번 도입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직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직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조직구조 배웠지만 사업부 조직구조는 어때요? 사업부 조직구조는 조직 내에 몇 개의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사업부별로 필요한 기능단위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 속에 하위 체계가 존재한단 말이야. 사업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사업부 조직구조를 보면 사업부 A가 있고 A 밑에 기능단위 부서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B라는 사업부 밑에 기능단위 부서 존재하고, 잘 안 나온다. C라는 사업부 밑에 기능단위 사업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가 이제 서브가 되겠지. 서브 2, 여기는 서브 1.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체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직을 유기체로 인식했다는 거는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시스템의 이론의 가장 큰 특징,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봅시다. 시스템의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 하위 시스템 간 인터 디펜던시, 상호 의존성이 있다. 이것도 안 나오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하위 시스템 간 상호 의존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마케팅 부서가 있고 여기 재무 부서가 있어. 그럼 재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쪽이고 마케팅은 돈을 쓰는 쪽이잖아요. 서로 상호 의존해야 돼. 왜냐면 마케팅 활동을 해야 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돼서 팔릴 거 아니야. 그래야 돈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 써야 되지.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조직에서는 재무 부서만 있어서도 안 돼. 그 재무 부서는 마케팅에서 돈 쓴다고 뭐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성이야. 그리고 재무 부서가 있어야 뭐 조직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원들에게 급여 같은 것도 줄 수 있잖아요. 돈 관리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하위 의존성.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하고 다리하고 서로 의존해. 상호 의존적으로. 그죠? 다리가 없으면 제가 이동을 못 해요. 팔이 없으면 이동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음식물 같은 거를 먹기가 어려워요. 입을 직접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조직을 하나의 그야말로 유기체로 본 거고 유기체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 간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경계의 강조다. 경계의 강조. 이건 뭐냐면 환경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능 단위 부서들이 있는 이 조직들이 살아나가려면, 이런 하나의 조직이 살아나가려면 이 조직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조직 안과 조직 밖을 이 경계 관리를 잘 해야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운더리 스패닝 액티비티라고 해요. 경계 볼까? 마카가 안 나와서 관리, 경계 관리 활동 번역을 하면 바운더리 스패닝 액티비티.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살아나가려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이 공기를 마시는 게 이 이온을 구성하는 요 유기체와 요 외부 세계와 요 경계지. 경계.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쪽으로 투입이 되려면 이 경계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상성이야.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해서 이 유기체가 나가야 되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36도 5분의 체온을 유지하고, 그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좀 재밌어요. 제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이원이라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죠, 그죠? 조금씩 늙어가면서 변화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야. 근데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랜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의류회사라는 식으로 출발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죠. 외부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다시 얘기하면 바운더리 스패닝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떻게 돼? 항상성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외부 영향 요인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구조를 바꾸고, 그죠? 처음에는 기능 조직으로 갔다가 사업 조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다각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기체의 특징은 크게 하위 시스템 간 인터디펜던시, 상호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 있고, 경계를 강조한다. 그죠? 경계를 강조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스패닝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고 나서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가겠네. 자, 그래서 조직을 유기체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조직도 똑같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 조직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하위 부서들이 있고, 그지? 하위 부서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자체가 항상 존재하려고 하고 외부와 경계 활동을 한다. 그죠? 이런 거 경계 활동이 어려우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급자한테 물건을 받는다든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구매자한테 판단하는 거. 그러면 우리 조직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 경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자, 설명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 그래서 조직적 합리성을 보세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 조직이 직면하게 되는 경계관리 활동을 강조한다.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 회사라고 한다. 그럼 신발 회사를 판매하려면 우리 신발을 사주는 구매자하고 접촉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경계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를 뒤에 완충 부서가 필요하다. 자, 완충 부서도 알아보자. 버퍼링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디파트먼트. 자, 완충 부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이게 어렵네. 자, 예를 들면 A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B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C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D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 A, B, C, D가 이제 경쟁을 해요. 근데 지금 얘네들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야. 각각의 자동차 회사를. 그럼 자동차 회사도 A도 하위 부서가 있어.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부서도 있고 생산 부서도 있고 인사 부서도 있고. B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C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D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봐요. 최근에 소비자들이 어떤 자동차를 선호하죠? SUV 선호하죠.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요새는 뭐 이제 뭐 차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놀러 가는 것도 여가도 많이 즐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SUV를 좋아한다라는 걸 아는 거는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시장 조사라는 게 뭐야? 소비자들이 어떤 기호를 갖니? 소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니?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니? 그럼 시장조사를 담당하는 시장조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조직 내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생산부서만 있으면 되지. 아니, 다 떠나서 한 1950년대로 가봅시다. 근데 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하지 않을 때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굴러 다니기만 할 정도만 돼도 소비자들은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 그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고 자동차가 신기한 물건이니까 자동차의 어떤 편의사항이라든가 특수성은 인식 못하고 그냥 굴러 움직이기만 다니면 그냥 그야말로 자동차면 소비자들이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요구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라는 거는 큰 외부 환경 요소 아니야. 그리고 이 소비자하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하고 뭐 하는 거야? 경계 관리 활동을 하는 거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공급해야 되니까 판매하고. 그러려면 소비자들의 제대로 된 기호를 파악해서 소비자들과의 경계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스무스하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완충 부서가 필요한 거야. 완충 부서는 뭐야? 시장조사 부서 같은 경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의 구성 성분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스텝 부서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스텝 부서. 이 스텝 부서들이 기본적으로 완충 부서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 본질적으로는 제조시설, 생산시설만 있으면 되는데 외부와의 어떤 경계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소비자 시장조사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도 있고 R&D도 있고 그죠?